옛 이야기들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로 운을 띄우고 호랑이 새끼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 등 호랑이와 관련된 속담도 수두룩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를 산신령으로 섬겼는데 건국신화에도 호랑이가 등장하죠. 백두산 호랑이, 한국 토종 호랑이의 이름이죠. 영미권학자들은 한국 호랑이를 시베리아 호랑이로 명명했는데요. 현재 북한 러시아 접경 지역인 아무르강 인근에 서식하고 있는 아무르 호랑이도 한국 호랑이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름은 모두 다르지만 유전적인 혈통은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지형 탓에 예로부터 많은 호랑이가 서식했는데요. 때문에 호랑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동물이자 우리 민족에게 가장 익숙한 동물이 되어 옛날 이야기는 물론 전통 회화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는 호랑이의 형상에 비유되기도 하고요. 옛 이야기들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로 운을 띄우고 호랑이 새끼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 등 호랑이와 관련된 속담도 수두룩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를 산신령으로 섬겼는데 건국신화에도 호랑이가 등장하죠. 그러나 우리 호랑이는 20세기 들어 일제가 쥐잡듯이 잡아 죽인 탓에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는 자취를 감추게 됐죠. 이 얘기는 이따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백두산 호랑이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호랑이 종으로 알려져 있죠. 개체수는 560에서 600마리에 불과하며 90%가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주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국 만주 지역, 북한 백두산, 동쪽 함경북도 등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멸종 위기에 처한 백두산 호랑이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적색 목록에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죠. 백두산 호랑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고양이과 동물로 수컷의 경우 최대 3m 크기에 체중은 50kg에 이릅니다. 꼬리 길이도 1m나 되고요. 지금까지 포악된 호랑이 중 가장 큰 호랑이는 384kg으로 러시아에서 붙잡혀 소련 포유 동물이라는 문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수컷 호랑이의 이마에는 검은 줄로 왕자가 새겨져 있으며 적황색 등에는 불규칙한 검은색 줄무늬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활동 범위는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라고 합니다. 먹잇감을 찾아 하루에 100km 이상을 걷기도 하는 거죠. 백두산 호랑이는 다른 호랑이보다 더 용맹한데요. 나무를 잘 타고 헤엄 실력도 좋죠. 임신 기간은 약 100일 남짓이며 2에서 3년에 걸쳐 2마리에서 4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4살이면 완전한 성체가 되지만 수명은 길어야 25년 전으로 생각보다 길지 않죠.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는 1921년 경주 대덕산에서 사살된 것이 마지막 공식 기록이며 북한에서는 1993년 자강도 낙림산에서 호랑이 일가족 3마리가 생포된 바 있습니다. 이후로도 종종 목격담이 이어졌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해외 선교사들이 남긴 기행문을 비롯한 옛 문헌들을 보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위에 한국 호랑이가 분명히 존재했고 개체수 또한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호환이라는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호환은 한자어 그대로 호랑이에게 당하는 화를 의미하는데요. 1990년 프랑스 신문에 실린 코리아의 호환도에는 2마리의 호랑이가 집안에 침입해 사람을 해치는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죠. 은나라의 나라 코리아의 저자 윌리엄 크리피스의 저서에는 조선 사람들은 크게 빚을 지거나 쫓기는 봄이 되면 을에 자기 옷을 벗어 찢은 다음 나뭇가지에 걸어두곤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양 헛소문을 내고 숨어버리는 일이 많다는 일화가 소개됐고요. 1984년 영국인 여행가 비숍의 기행문에는 조선은 호랑이가 많은 나라다. 어느 마을 한 안악이 호랑이에게 물려간 일이 있었는데 잠시 물을 길러 나갔다가 변고를 당한 것이다. 나중에 보니 사람은 없고 핏자국과 사람 다리 한 짝만 남아있었다고 한다의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세계 최초의 여성 여행가로 조선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해 청일전쟁이 일어난 1894년부터 1897년까지 4차례 조선을 방문해 11개월 동안 현지 답사를 했죠. 당시 그녀의 나이는 67세였는데 조선 견문을 바탕으로 출간한 기행문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은 당시 영국 출판계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비숍은 저명한 지리학자라는 사실을 이용해 궁궐에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는데 고종이 가장 친하게 사귄 외국인이 바로 비숍입니다.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모델이기도 한 미국의 모험가 로이 체프먼 앤드루스는 구한말 한반도를 여행하면서 남긴 기록에서 호랑이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백두산 부근에서 한국인 소녀를 공격해 신체 일부를 잡아먹은 호랑이를 사냥했다. 남아있는 사체를 보았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앤드루스가 사냥하기 전까지 이 호랑이는 6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당시 선교사들이 남긴 글에서도 호랑이에 관한 일화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마부를 데리고 다녔는데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갑자기 마부가 정신없이 뛰기 시작해서 왜 그런가 물었더니 해가 떨어져 호랑이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답했다는 기록을 보면 어두운 밤길이나 외진 숲길에서 호랑이를 마주치는 일이 허다했던 모양입니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부에 따르면 1924년 전라남도에서 6마리의 호랑이가 포획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해마다 2~3명이 호랑이에게 물려 목숨을 잃었다는 통계도 있죠. 한국 역사 속에서도 호랑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삼국사기에 보면 885년 통일신라 헝강왕 때부터 호랑이의 궁궐 침입이 기록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호환의 역사가 깊습니다. 고구려의 무용총이나 약수리 고분벽화에도 호랑이를 사냥하는 그림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조선 왕조실록에는 1402년 초여름 전국적으로 호랑이로 인한 피해가 급증했는데 경상도에서 석 달 동안 수백 명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는 상소에 호랑이 소탕을 명했다는 내용과 비슷한 호랑이 출몰과 호환에 대한 기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조 때 창덕궁 후원숲에 호랑이가 새끼를 잔뜩 낳았다는 기록도 있죠. 조선시대는 매년 포획한 호랑이와 표범이 수백 마리에 달해 1년의 반은 호랑이가 사람을 잡고 나머지 반은 사람이 호랑이를 잡으러 다닌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흥미로운 풍습도 있었죠.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를 무서워하면서도 산군으로서 신선시했기 때문에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아오면 관아로 끌려가 형식적으로나마 곤장 3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환관 박존수는 평소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곤 했는데요. 어느 날 궁궐 후원에 진짜 호랑이가 나타나자 세조는 기다렸다는 듯 잘됐구나 박존수, 내가 호랑이를 잡을 날이 왔다고 말했죠. 이에 박존수는 사실 맨손으로는 무리입니다. 장창과 대검 한 자루를 주시옵고 이양생이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답했는데 이양생은 당대 최고 무예가로 노비 신분에서 종 2품까지 올라간 인물이죠. 허세를 부리던 박존수를 놀리려던 세조는 결국 그를 말렸다고 합니다. 재밌는 일하죠? 구한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는 구형 화승총이나 추장식 라이플 등으로 호랑이를 사냥하는 호랑이 사냥꾼이 급증했는데 일본인들은 스포츠의 일환으로 호랑이 사냥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해수구제 사업이 시작됐죠. 해수구제 사업은 일제강점기 시기 조선 총독부가 사람과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해수를 구제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반도 내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정책 없이 야생동물들의 퇴치와 포획을 주도한 정책입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바로 이 해수구제라는 명분으로 호랑이를 잡아 없애기 시작했는데요. 1915년부터 1942년까지 해수구제로 인해 목숨을 잃은 호랑이의 숫자는 97마리, 표범은 624마리에 육박합니다. 이외에도 반달가슴곰 1000여 마리, 늑대, 여우, 멧돼지, 사슴 등 수천 마리의 동물이 죽어나갔죠. 우리나라에서 강치로 불리는 바다사자는 한일 양국의 환동해권역에서 서식했는데 독도에 대규모로 군집해 살았기 때문에 독도강치라는 명칭이 붙었죠. 바로 이 강치도 해수구제 사업에 의해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독도 강치 학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04년에서 1913년 사이 약 14,000여 마리가 희생됐는데 일본인들은 가죽으로 모자챙, 가방, 배낭, 담뱃잎통, 방한용구 등을 만들었고 피하 지방을 끓여 기름을 취했으며 고기는 익혀서 건조해 비료로 사용했죠. 동물원과 서커스에 팔기 위해 생포하기도 했고요. 이들은 해수에 해당하지 않는 두루미, 황새, 고니 등에게도 총을 겨눴습니다. 일종의 오락거리로 사냥을 즐긴 건데요. 가죽과 뼈 등은 고위 관료들의 사치품으로 비싼 가격에 팔려나갔죠. 풍요로웠던 야상의 왕국, 조선 땅은 영영 회복되지 못할 자연훼손을 입어 더 이상 금수강산이라 부를 수 없게 됐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난 1945년 해방된 대한민국에는 호랑이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나머지 상층급 포식자에 해당하는 동물들은 대부분 멸종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남한에서 호랑이와 사슴은 전멸됐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해수구제 사업이 끝난 후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산림과 동물들은 한반도에서의 삶을 이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일본 야생동물 관련 논픽션 작가인 엔도 기미오는 한반도에서 호랑이가 멸종한 것은 일제의 책임이 크다며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한국의 상간 오지까지 개발하기 위해 호랑이를 방해되는 동물로 여기고 주민을 동원해 매년 호랑이를 포함한 맹수를 사냥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한국의 호랑이가 멸종된 것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그는 1980년대 한반도에 호랑이에 관심을 두고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 한국 호랑이의 최후를 추적한 저서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를 출간했었는데요. 일본어판이 나온 지 24년 만인 2009년 국내에도 번역본이 발간됐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일본의 만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죠.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 장수들에게 조선에서 호랑이를 잡아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에 따라 장수들이 호랑이를 소금에 절여 도요토미에게 보냈지만 그는 62세까지밖에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국 호랑이는 아직 멸종된 것이 아닙니다. 절멸 위기에 놓인 한국 호랑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죠. 2018년 서울대공원에서는 백두, 한라, 태백, 금강 4마리의 아기 호랑이가 태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에버랜드에서 태범, 무궁, 호랑이 남매가 태어났고요. 동물원 측은 멸종 위기에 놓인 백두산 호랑이의 번식을 이어가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죠. 아기 호랑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한국 호랑이의 뿌리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140만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받은 급등 종목 화면 클릭하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